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장입니다. 청담빌딩, 감정가 550억 원, 최저 입찰가 385억 원에서 시작하겠습니다. 경매사의 목소리가 울립니다. 한쪽 구석, 창가 쪽 자리에 한 여자가 앉아 있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입찰표를 움켜쥐고 있습니다. 최 여사입니다. 한때 강남 사교계의 최중심이었던 여자. 하지만 지금 그녀의 얼굴엔 창백함만이 남아 있습니다. 385억. 시작합니다. 입찰표가 하나둘 올라갑니다. 390억. 395억. 400억. 최 여사의 입술이 바르르 떨립니다. 이것만은 지켜야 해. 12번 입찰자 405억. 숫자가 뛰어오릅니다. 최 여사는 눈을 감습니다. 그녀에게 이 건물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닙니다.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마지막 희망입니다. 29번 입찰자. 경매사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500억. 장내가 술렁입니다. 모두가 일제히 고개를 돌립니다. 29번 좌석 쪽으로. 그곳엔 한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낡은 경비 점퍼를 입은 남자. 그의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파여 있고 손엔 세월의 흔적이 역력합니다. 최 여사의 눈이 그 남자를 향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빛이 사라집니다. 저 인간이 어떻게... 옆자리 사람이 묻습니다. 아시는 분이세요? 최 여사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입술만 떨릴 뿐입니다. 경매사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500억 1회, 500억 2회. 최 여사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합니다. 500억 3회. 낙찰. 망치 소리가 울립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집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기자들이 몰려듭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최 여사를 바라볼 뿐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이 남자는 누구인가? 왜 재벌 부인은 저렇게 떨고 있는가? 그리고 500억이라는 현금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인가? 이 이야기는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년 전 마이너스 2024년 5월. 봄이었습니다. 강남 그랜드 호텔 크리스탈홀. 500명의 하객이 모인 화려한 결혼식장이었습니다. 천장에선 샹들리에가 빛나고 무대 위엔 거대한 꽃장식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오케스트라가 바흐를 연주하고 하객들은 화려한 옷차림으로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신랑 최민석은 35. 아버지가 세운 중견 건설회사의 부동산 개발법인 대표였습니다. 신부 오윤지는 32.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피로 연장 한쪽에서 최 여사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축하해요, 여사님. 며느리가 참 예쁘네요. 그래도 신부 집안이 좀 그렇지 않아요? 들으니까 아버지가... 최 여사가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뭐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요. 우리 민석이가 좋아하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식장 뒤쪽으로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오상철, 65세, 오윤지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경비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네이비색 유니폼에 모자까지 쓴 채였습니다. 교대 시간이 늦어져 제때 환복을 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습니다. 저분이 신부 아버지? 경비복을 입고 왔네? 수군거림이 번져갔습니다. 오상철은 뒤쪽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최 여사가 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저분이 사돈이에요. 네. 경비복 입으신 분이요? 네. 아파트 경비원이래요. 10년째
친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 그래도 오늘은 최 여사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뭐 어쩌겠어요. 사람은 타고나는 거니까. 그 순간 식장 저편에서 오윤지가 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옆으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신부 자리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오상철은 딸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괜찮다고, 아버지는 괜찮다고 말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최 여사가 친구들 사이에서 말했습니다. 사돈 어르신, 잠깐 이리 좀 오시겠어요? 오상철이 다가갔습니다. 저기, 죄송한데 의자 좀 더 가져다 주실 수 있으세요? 경비일 하시니까 익숙하시잖아요. 친구들이 키득거렸습니다. 오상철은 아무 말 없이 의자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뒤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최 여사의 친구 하나가 물었습니다. 여사님 괜찮으세요? 저렇게 해도. 최 여사가 샴페인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앞으로 볼 일 없을 테니까. 그날 오윤지는 눈물을 참아야 했습니다. 하객들이 떠난 뒤 신부 대기실에서 오상철이 딸을 안았습니다. 윤지야, 아빠 때문에 미안하다. 아빠, 행복해라. 그게 아빠 소원이야. 오윤지는 아버지 품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강남의 펜트하우스. 오윤지는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민석의 태도는 결혼 전과 달랐습니다. 어느 저녁 최민석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여보, 저녁 차렸어요. 최민석이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했습니다. 배 안 고파. 그냥 치워. 그래도 치우라니까. 오윤지는 식탁을 정리했습니다. 최민석이 텔레비전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내일 우리 집 모임 있어. 엄마 친구분들 오시니까 집 좀 깨끗이 해놔. 네, 알았어요. 그리고 최민석이 오윤지를 쳐다보았습니다. 너네 아버지 얘기는 밖에서 하지 마. 알았지? 오윤지의 손이 멈췄습니다. 무슨, 창피하잖아. 경비라는 거. 여보, 알았으면 됐어. 최민석은 침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오윤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강남의 야경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오윤지는 뱃속에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청담동 아파트 경비실. 오상철은 새벽 5시면 출근했습니다. 10여 년째 지켜온 습관이었습니다. 경비실 불을 켜고 아파트 현관을 열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 선생, 일찍 오셨네. 동료 박경수가 들어왔습니다. 70살. 오상철보다 오래 이 일을 한 선배였습니다. 박 선배님도 일찍이시네요. 늙으면 잠이 없어서 말이야. 그나저나 사돈댁은 어때? 오상철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겠죠, 뭐. 결혼식 날 얘기 들었네. 힘들었겠어. 괜찮습니다. 저야 익숙한 거려. 박경수가 오상철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상철이 자네는 참 대단해. 나 같으면 못 참았을 거야. 오상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오전 9시 출근하는 주민들이 하나둘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히 다녀오세요. 오상철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여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최 여사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어머, 저분 있잖아. 결혼식 때 경비복 입고 온 그분. 맞아. 여기서 일하시나 봐. 사돈 됐는데도 여기서 일하네. 참,
그녀들은 오상철을 지나치며 킥킥거렸습니다. 오상철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히 다녀오세요. 여자들은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경비실에서 도시락을 먹던 오상철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윤지야. 아빠, 왜 무슨 일 있어? 전화기 너머로 딸의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아빠, 나, 윤지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빠 목소리 듣고 싶어서. 오상철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윤지야, 힘들면 언제든 아빠한테 와. 알았지? 네. 잘 먹고 있어? 네. 아빠도 건강 챙기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오상철은 도시락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관리소장이 오상철을 불렀습니다. 오 선생, 잠깐 들어오세요. 무슨 일이십니까? 소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1502호 주민분이 민원을 넣으셨어요. 민원이요? 경비가 너무 기가 죽어 보인다고. 인사도 제대로 안 한다고요. 1502호 최 여사의 친구가 사는 집이었습니다. 오상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실수한 게 있습니까? 아니, 그건 아닌데. 그냥 좀 더 밝게 인사해 달라는. 알겠습니다. 오 선생 미안해요. 저도 이런 얘기하기 싫은데. 괜찮습니다. 제 일이니까요. 오상철은 경비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창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60여 년. 긴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남은 건 낡은 경비복과 좁은 경비실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퇴근길, 버스 안에서 오상철은 생각했습니다. 딸의 얼굴, 사위의 차가운 눈빛, 최 여사의 조롱.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참는 것만이 그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때로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돌기도 합니다. 결혼한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여름이 왔고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오윤지의 배는 조금씩 불러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남편에게 임신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최민석은 점점 더 늦게 들어왔고 집에 있을 때도 대부분 침실에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사업 얘기였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최 여사였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최 여사가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청소는 했어? 네, 아침에 했습니다. 그래. 그런데 왜 이렇게 어수선해 보이지? 오윤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최 여사가 소파에 앉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윤지야, 내가 좀 더 신경 써야지. 우리 민석이가 밖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친정 식구들 만나는 것도 좀 자제하고. 특히 내 아버지. 우리 집안 체면도 생각해야지. 오윤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그건. 뭐? 내가 뭘 잘못 말했어? 최 여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버지는 제 아버지예요. 만나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그래, 내 아버지지. 근데 경비잖아.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오윤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걸 참아야 했습니다. 최 여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알아들어.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오윤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배를 감싸 안으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최민석이 집에 들어왔을 때 오윤지가 말했습니다. 여보, 할 말이 있어요. 뭔데? 나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최민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 임신 석 달째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최민석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금 곤란한데 무슨 회사 일이 복잡해. 지금은 아이 생각할 때가 아니야. 오윤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중에 하자고. 지금은 안 돼. 여보. 최민석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나 피곤해. 그만 자자. 그는 침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오윤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배를 쓰다듬으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한편 청담동 아파트 7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1502호에서 귀금속 분실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 시가 8천만 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관리소장이 오상철을 불렀습니다. 오 선생,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1502호에서 목걸이를 잃어버렸다는데 오 선생이 의심받고 있어요. 오상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제가요? 어제 택배 전달하러 그 집에 가셨잖아요. 네, 갔었습니다. 하지만 알아요. 오 선생이 그러실 분 아니란 거. 근데 주민이 경찰 신고한다고 난리예요. 그날 오후 경찰이 왔습니다. 오상철 씨죠?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네, 그러시죠. 관리사무소 회의실에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몇 시에 1502호에 가셨습니까?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얼마나 있었습니까? 택배만 전달하고 바로 나왔습니다. 1분도 안 걸렸을 겁니다. 확실합니까? 네. 경찰이 태블릿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CCTV 화면이었습니다. 이게 어제 영상입니다. 여기 보시면 오 씨가 1502호 앞에서 4분 정도 있었던 것으로 나옵니다. 오상철이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이상합니다. 저는 택배만 놓고 바로 내려왔는데 그럼 이 영상은 뭡니까? 저는 정말 그때 관리소장이 끼어들었습니다. 경찰관님, 오 선생은 10여 년간 한 번도 사고 없이 일하신 분입니다.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경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가 있으니까요. 일단 조사는 계속됩니다. 다음 날 1502호 주민이 관리사무소에 찾아왔습니다. 최 여사의 친구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 집 물건 도둑 맞았는데 오 씨가 범인 아닙니까? 아직 확인된 건 아닙니다. CCTV에 다 나왔잖아요. 당장 해고하세요. 소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입주민 회의를 거쳐야. 무슨 회의? 당장 내보내라고요. 그날 저녁 아파트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경비원 절도 의혹,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구합니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해고해야죠. 믿었던 사람한테 당하면 더 배신감 큽니다. 10여 년 일했다고요? 그럼 더 문제죠. 그동안 얼마나 훔쳤을지. 오상철은 댓글을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박경수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상철이 신경 쓰지 마. 진실은 밝혀질 거야. 박 선배님, 저는 안 했습니다. 정말 안 했어요. 알아, 알고 말고. 자네가 그럴 사람 아니잖아. 하지만 여론은 악화일로였습니다. 사흘 뒤 관리소장이 오상철을 불렀습니다. 오 선생, 소장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입주민 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상철은 알고 있었습니다. 해고입니까? 죄송합니다. 증거는 나왔습니까? 제가 훔쳤다는 증거요. 그건 CCTV 말고는. 그러니까 증거는 없다는 거 아닙니까? 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주민들이 원합니다.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오상철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오 선생. 괜찮습니다. 오상철은 경비실로 돌아왔습니다. 10여 년 동안 써온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낡은 컵, 손때 묻은 수첩, 작은 라디오. 박경수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상철아, 선배님 괜찮습니다. 이게 무슨, 세상에 이런 일이. 오상철이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선배님, 저는 이제 괜찮습니다. 오래 버텼어요. 상철아, 자네 억울하잖아. 억울하죠.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세상이 원래 그런 거죠. 그날 밤 비가 내렸습니다. 오상철은 마지막으로 경비실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빗속을 걸으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10여 년,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단 한 번도 물건을 훔친 적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도둑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그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지아, 아빠가 일을 그만뒀다. 네, 무슨, 괜찮아. 아빠 나이도 있고 이제 좀 쉬려고. 오상철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딸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 무슨 일 있어요? 아무 일도 없어. 윤지야, 너는 잘 지내고 있지? 전화기 너머로 딸의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윤지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빠, 나도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오상철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윤지야, 아빠,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윤지야, 진정해. 아빠가 갈게. 지금 갈게. 하지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오상철은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타지 못했습니다. 빗속에 서서 그는 딸을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왜 이렇게 잔인한 걸까요? 그날 밤 오상철은 오랫동안 빗속에 서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오윤지는 병원에 있었습니다. 산부인과 대기실이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남편은 일이 있다며 오지 않았습니다. 오윤지님, 간호사가 불렀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초음파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기는 건강합니다. 잘 크고 있어요. 오윤지는 화면 속 작은 생명을 바라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산모가 많이 지쳐 보이네요. 스트레스 받는 일 있으세요? 오윤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윤지야, 오늘 저녁에 우리 집으로 와. 할 얘기가 있어. 네, 어머니. 저녁, 최 여사의 집. 거실엔 최 여사, 남편 최민석, 그리고 시아버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오윤지가 인사했습니다. 최 여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앉아. 오윤지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최 여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오윤지가 서류를 봤습니다. 이혼 동의서였습니다. 어머니, 이게 내 아버지 일 들었어. 도둑질했다며? 아닙니다.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증거가 다 있잖아. CCTV에도 나왔다고. 그건 조작입니다. 아버지는 최 여사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됐어. 우리 집안이 창피해서 못 살겠어. 이혼해. 오윤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기가 있어요. 우리 아기가. 최민석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아기도 문제야. 뭐라고요? 지금 회사 상황이 안 좋아. 아기 키울 형편이 안 돼. 오윤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그런 말을. 최 여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윤지야, 너도 생각해봐. 경비딸, 도둑딸로 살고 싶어?
우리 집안 며느리로 오윤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제 아버지도 사람이에요. 그래, 사람이지. 근데 도둑이잖아. 아니라니까요. 오윤지가 소리쳤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큰 소리를 냈습니다. 최 여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당장 나가. 그리고 이혼 서류 사인해서 가져와. 오윤지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배를 감싸 안으며 집을 나왔습니다. 밖은 어두웠습니다. 그녀는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리고 결국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윤지야. 아빠, 나 데리러 와줄 수 있어요? 나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오상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디야? 지금 어디 있어? 나 모르겠어요. 그냥 어두운 길에 움직이지 마. 아빠가 지금 간다. 그날 밤 아버지와 딸은 작은 원룸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오윤지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시댁의 구박, 남편의 냉대, 그리고 이혼 통보. 오상철은 말없이 딸을 안았습니다. 윤지야, 미안하다. 아빠가 무능해서. 아니에요, 아빠. 아빠 잘못 아니에요.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구나. 두 사람은 밤새 울었습니다. 세상은 때로 사람을 너무 쉽게 무너뜨립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오윤지는 아버지의 작은 원룸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배는 점점 불러왔고 출산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상철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65세에 도둑 누명까지 쓴 사람을 받아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하고 돌아온 오상철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었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윤지가 수건을 건넸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야 뭐. 아빠 나이에 그런 일을. 윤지야, 일은 귀천이 없어. 아빠는 괜찮아. 하지만 오상철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오상철 씨 되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법무법인 정도에서 나온 강민준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요? 오상철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일까? 혹시 그 절도 사건 때문일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좋은 일입니다. 만나 뵙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 되십니까? 무슨 일인지 먼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전화기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속건입니다. 상속이요? 네. 자세한 건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틀 뒤 강남의 한법무법인 사무실. 오상철은 깨끗하게 다린 셔츠를 입고 찾아갔습니다. 오상철 씨, 앉으십시오. 강민준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혹시 신옥순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오상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이름을 기억나십니까? 오상철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어머니 이름입니다. 하지만 저는 어릴 때 헤어졌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분이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유언장을요? 네. 오상철 씨, 당신이 신옥순 여사의 유일한 친아들이라는 DNA 검사 결과가 여기 있습니다. 오상철은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찾으셨습니까? 평생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3년 전 마침내 찾아내셨죠. 하지만 그때 이미 병환이 깊으셨습니다.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신옥순 여사는 명동 일대에서
부동산 투자로 유명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명동 신할매라고 불렀죠. 오상철의 손이 떨렸습니다. 명동 신할매. 그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설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분이 당신의 어머니십니다. 하지만 왜 이제야? 유언에 그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아들이 힘들 때까지 기다리라고. 아들이 진짜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 알려주라고. 변호사가 마지막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오상철 씨, 당신은 이제 서울 주요 지역 건물 17채와 현금 320억 원의 상속자입니다. 오상철은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네. 모든 법적 절차는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오상철은 펜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서명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사님, 네. 제가 이걸 받아도 됩니까? 변호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님의 마지막 편지가 있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까? 변호사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오상철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습니다. 상철아, 엄마다. 미안하다. 내가 5살 때 헤어진 이후로 평생을 찾아다녔다. 가난했던 엄마는 널 보낼 수밖에 없었고, 그게 내 인생 최대의 후회란다. 엄마는 너를 찾으면서 돈을 벌었다. 너를 찾아서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지만 엄마가 널 찾았을 땐 이미 너무 늦었구나. 상철아, 넌 착하게 잘 살았더라. 딸도 예쁘게 키우고 성실하게 일하고. 엄마가 자랑스럽다. 이제 이 돈으로 내가 하고 싶던 것 다 해라. 그리고 널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내가 얼마나 귀한 아들인지. 사랑한다. 아들아, 엄마가. 오상철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처음 받는 어머니의 편지였습니다. 그날 밤 원룸으로 돌아온 오상철은 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것을. 그리고 며칠 뒤 뉴스가 터졌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체 트라이앵글 건설 대표 최민석 씨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윤지가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엔 최민석이 고개를 숙이고 검찰청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최 대표는 지난 3년간 공사비를 허위로 청구하고 투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그 금액이 20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윤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오상철이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아빠, 윤지야, 뉴스 봤구나. 네. 저 사람이 저런 짓을. 오상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최민석은 구속되었습니다. 법정 구속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최 여사가 아파트 앞에서 기자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아드님의 범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인 자산 압류에 대한 입장은 개인 재산도 압류된다는데 사실입니까? 최 여사는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비틀거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최 여사의 강남 저택에 법원 압류 딱지가 붙었습니다. 남편은 심장마비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재산은 하나둘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그녀의 친구들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화려했던 사교계의 여왕은 하루아침에 몰락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최 여사는 혼자 텅 빈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무릎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한때 누군가를 무시하고 조롱했던 그녀. 이제 그녀가 세상에게 무시당하고 있었습니다. 11월 초였습니다. 오윤지가 딸을 낳았습니다. 작은 병원 분만실에서였습니다. 오상철은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보호자분,
간호사가 불렀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여자아기입니다. 오상철은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로 손녀를 봤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의 아기.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봐주세요. 증손녀입니다. 병실에서 오윤지가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뭐가? 아빠가 있어서 내가 버틸 수 있었어요. 오상철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지야, 이제 다 괜찮을 거야. 네, 아빠. 하지만 오상철은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이야기를. 11월 중순 법원 경매 공고가 떴습니다. 청담 빌딩 감정가 550억, 최저가 385억. 최 여사의 마지막 자산이었습니다. 오상철은 공고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편지를. 내가 하고 싶던 것 다 해라. 그리고 널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오상철은 강민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경매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어느 물건입니까? 청담 빌딩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그 건물 말씀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경매일이 정해졌습니다. 10월 15일,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오상철은 딸에게 말했습니다. 윤지야, 아빠가 잠깐 나갔다 올게. 어디 가세요? 볼 일이 좀 있어서. 오상철은 오래된 경비 점퍼를 입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10여 년을 경비로 살았던 남자, 도둑 누명을 썼던 남자, 사돈에게 조롱당했던 남자, 그 남자가 이제 심판의 자리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돌고 돕니다. 그리고 빚은 반드시 갚아집니다. 10월 1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장. 오상철은 29번 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엔 50여 명의 입찰자들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투자자들, 건설업자들, 그리고 한쪽 구석엔 최 여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한때 화려했던 옷차림은 온데간데 없고 빛바랜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경매사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청담 빌딩 경매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정가 550억 원, 최저 입찰가 385억 원입니다. 입찰표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3번 입찰자 385억, 12번 390억, 24번 395억. 최 여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입찰표를 움켜쥐었지만 들지 못했습니다. 돈이 모질랐습니다. 41번 400억. 숫자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최 여사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 건물은 남편이 처음 성공했을 때 산 건물이었습니다. 그녀의 자존심이었고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마저 잃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405억, 12번 입찰자. 경매사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29번. 오상철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500억.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29번 좌석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최 여사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저 사람. 낡은 경비 점퍼를 입은 남자. 오상철이었습니다. 500억 1회. 경매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500억 2회. 최 여사는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500억 3회.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낙찰.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어느 업체신가요? 오상철은 침착하게 일어섰습니다.
강민준 변호사가 옆에서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신옥순 여사의 상속자 오상철 씨입니다. 신옥순이요? 명동 신할매 말씀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기자들이 더 몰려들었습니다. 그럼 강남 일대 건물 17채의 주인이 네, 오상철 씨가 정당한 상속자입니다. 최 여사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오상철이 그녀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오상철은 가방에서 2개의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최 여사 앞 의자에 던졌습니다. 이혼 조정서입니다. 윤지는 이미 이혼했습니다. 최 여사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오상철이 2번째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위약금 청구서입니다. 결혼 시 받은 예물과 신혼집 계약금, 그리고 제 딸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총 3억 2천만 원입니다. 최 여사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오상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그녀를 내려다봤습니다. 한때 그를 경비라고 무시했던 여자, 그를 도둑으로 몰았던 여자, 이제 그 여자는 그의 발 앞에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상철의 얼굴엔 분노도 조롱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함만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오상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건 언젠가 돌아옵니다. 최 여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오상철은 몸을 돌렸습니다. 경매장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기자들이 따라붙었지만 변호사가 막았습니다. 더 이상의 인터뷰는 사양하겠습니다. 오상철은 법원을 나섰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니, 제가 해냈습니다. 그날 저녁, 작은 원룸에 오상철이 돌아왔습니다. 오윤지가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빠 다녀오셨어요? 응. 오상철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윤지야. 네, 아빠. 아빠가 할 얘기가 있어. 오윤지가 아빠를 바라봤습니다. 오상철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상속 이야기, 경매 이야기,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 오윤지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빠, 윤지야, 울지 마. 아빠가 그렇게 힘드셨는데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오상철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는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아빠, 윤지야, 우리 이제 넓은 집으로 이사 가자. 내가 좋아하는 곳으로. 오윤지는 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아기도 함께 안겼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상철과 오윤지는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넓고 따스한 집이었습니다. 거실 창으로 가을의 한강이 흐르는 게 보였습니다. 오윤지가 아기를 안고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아빠, 여기 정말 좋아요. 그래, 내가 좋으면 됐어. 아빠는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오상철이 웃었습니다. 아빠, 아빠는 손녀 돌보는 게 일이지. 에이, 아빠. 아기가 방긋 웃었습니다. 오상철은 손녀를 안아들었습니다. 작고 따스한 생명.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며칠 뒤 박경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상철이 나야. 아, 선배님. 뉴스 봤네. 자네가 그런 사람이었어? 오상철이 웃었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야, 진짜 놀랐어. 명동 신할매의 아들이라니. 그 양반 나도 옛날에 봤거든. 그러셨습니까? 상철아, 축하하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선배님. 그런데 말이야. 박경수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청담 아파트에서 자네 얘기 난리야. 억울하게 누명 쓴 거 다 밝혀지고. 그렇군요. 관리소장이 사과하고 싶다는데 만나줄 수 있겠나? 오상철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됐습니다, 선배님. 이미 다 지나간 일입니다. 그래도 저는 괜찮습니다. 진심입니다. 전화를 끊고 오상철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용서는 상처를 지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더 이상 그 상처에 붙잡히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에필로그. 청담 빌딩. 새로운 간판이 걸렸습니다. 신옥순 장학재단. 오상철은 어머니의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 고아원 아이들을 위한 지원, 그리고 부당하게 해고당한 노동자들을 위한 법률 지원. 건물 1층 로비에는 어머니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밑에 작은 글귀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모든 이에게는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관식 날, 오상철은 단상에 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뒤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손녀를 안고 딸과 함께.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오상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 말은 없습니다. 어머니의 뜻을 이었을 뿐입니다.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10여 년을 경비로 살았던 남자. 이제 그는 누군가의 희망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막장 드라마가 넘쳐나는 요즘, 이런 따뜻한 이야기만 전하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